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브릿지 회로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저항형 센서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센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센서에다가 탑에다 전압을 걸어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전류원들을 줄 수도 있어요. 브릿지 탑을 볼티지로 구동하거나 전류로 구동하거나 구동을 하고 혹은 브릿지 탑하고 바탕으로 스위칭하거나 뭐 등등의 스킨들은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양단 사이의 전압을 잰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붙어야 되는 이런 회로들 어떤 회로들이 붙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여기 양단에서 VI라고 하는 작은 신호가 나오면은 그거를 V로 크게 A배만큼 증폭하는 이런 회로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긴 회로요. 자, 이때 이런 회로들을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라고 부르고 이런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는 여러 가지 스킨들로 구성이 되는데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앰프를 들여다봤을 때 이 앰프 쪽에서 들여다 보이는 입력 저항이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높아야지 이 브릿지를 들여다보면은 브릿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도 R이면은 만약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뭐 VD였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신호가 나오는 이 브릿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때 브릿지 들여다보면은 여기선 그러니까 한쪽마다 각각의 라인 한쪽마다 이 라인 한쪽에서 들여다보면은 R이 서로 동렬로 보이겠죠. 2분의 R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싱글핸디드로 보면은 이쪽에서도 2분의 R이 보이고 이쪽에서도 2분의 R만큼의 저항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전화번에 2분의 R만큼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가지고서 출력 전압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를 이 뒤에 어떤 회로가 붙었을 때 여기에 RI가 있으면은 이 신호를 디바이드 하게 되면은 이때 실제 앰프에 들어가는 VI는 얘를 VI라고 하고 얘를 V인이라고 하죠. V는 VI를 2분의 R 더하기 RI분의 RI로 이렇게 디바이드 된 신호가 실제 앰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RI가 매우 크게 되면은 그때 무한대분에 무한대해가지고 VI가 V2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에서의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인풋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야 된다. 이 증폭기를 들여다봤을 때 증폭기 안으로 이 증폭기 내부로는 전류가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구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오후 내지는 내일 다양한 종류들의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제일 기본적인 3OPM2 IA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런트 밸런스드 IA라든지 커런트 피드백 IA라든지 혹은 캐패시티브리 커플드 IA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로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우선은 하이 게인이면서 하이 인풋 임피던스가 중요한 파라미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A 칩을 산다라고 하면은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칩들이 이런 3OPM2 IA예요. 이름 자체가 OPM2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모닝버팅 앰프, 이렇게 되어 있는 모닝버팅 앰프를 2개를 사용을 합니다. 모닝버팅 앰프를 2개를 사용을 하고 각각의 모닝버팅 앰프들의 레퍼런스 전압들을 저항을 묶어줘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압이 변하면은 이쪽 전압도 변하고 아래쪽 전압이 변하면은 여기 전압이 변해가지고 이 양단 사이의 전류 차이 곱하기 이 양단 사이의 전류가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올라가지고 이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여기랑 여기서 전압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첫 단에서는 VCM 빼기 2분의 VD 곱하기 G 첫 단 게인, 그러니까 첫 단 게인은 2분의 이런 모닝버팅 앰프가 있으면 얘가 R1이고 여기 R2는 그때 V5는 여기가 VR이고 V5는 1 플러스 여기가 R1분의 R2 곱하기
VI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RG분의 RF로 첫 단 개인 결정이 되고, 이렇게 첫 단 개인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에서 디퍼런스 F를 사용을 합니다. 디퍼런스 F는 보통은 이렇게 생긴 회로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긴 회로를 디퍼런스 F라고 사용을 합니다. 디퍼런스 F를 구성을 해가지고 첫 단에서 논인버팅 F로 한번 증폭을 하고 두 번째 단에서 디퍼런스 F로 증폭하는 경우들, 이런 회로들이 전형적인 3OKF IA가 되죠. 이렇게 보면은 OKF 안으로도 전류가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디어를 OKF라고 치면은 사이 인프림턴스에서 첫 단에서도 몇십 배, 두 번째 단도 몇십 배 정도 증폭을 하게 되면은 첫 단 30배, 두 번째 단 30배 하면 900배, 1000배 정도 증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3OPM2 IA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3OPM2 IA도 디퍼런셜하게는 이런 회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첫 단 F가 있고,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첫 단 F가 있으면은 여기 출력을 프리디퍼런셜하게 만들어가지고 3OPM5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여기다 이렇게 싱글핸드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실습해 볼 때 이런 우선 싱글핸드 OPM을 만들어 보고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브릿지 F, 그러니까 이런 3OPM5IA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갖다 놓고, 보통은 이렇게 첫 단은 싱글핸드 OPM, 두 번째 단은 프리디퍼런셜 F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시그널을 똑바로 보내주거나 한 번은 똑바로 보내주고 한 번은 크로스해서 보내준다 라고 해서 이런 회로들을 초퍼라고 불러요. 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와가지고 차차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사인파를 이런 클럭이 있으면은 이런 클럭을 가지고서 이 파형을 시간축에서 잘게 촉을 합니다. 잘게 썹니다. 잘게 썰어가지고 그냥 통짜 고기를 썰어가지고 구우면 촉스테이크라고 부르죠. 잘게 쪼갠 것들. 그래서 잘게 쪼개서 한 번은 똑바로 보내고 한 번은 뒤집어서 보내고 한 번은 똑바로 보내고 한 번은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보내고, 이렇게 시간축에서 파형들을 잘게 쪼개는 것들을 우리가 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똑바로, 한 번은 반대로, 한 번은 똑바로 보내고 한 번은 반대로 보낸다라고 해서 이런 심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차피 곱하기랑 멀티플리케이션이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에서 보면은 이런 사인파랑 이런 사인파 두 개 곱하면은 엔벨롭으로 이렇게 AM 모듈레이션 된 파형이 나오죠. 그렇죠? 꽉 차 있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사인파 곱하기에 하모닉을 다 더해주면은 그냥 초킹된 파형이랑 똑같은 파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심볼로 표현할 때 그냥 곱하기로 단순화시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 구현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로를 일단은 그냥 스위칭한다, 초킹한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차차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 오후나 내일이나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 상용 회로들에서 어떻게 회로들이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입력으로 이런 브릿지 센서가 있고, 브릿지 센서에 여기 브릿지 탑은 그냥 VDD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여기 VDD를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레귤레이션의 전압으로 브릿지 탑을 구성을 하고, 브릿지의 P랑 브릿지의 N쪽 전압을 두 개를 받아요. 두 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먹스를 그냥 거쳐서 오고, 여기에서 첫 단 프리앰프라고 있는 거에 OPM프가 3개가 쓰여있죠. OPM프 3개가 있고, 3개가 이 입력단이 초킹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촉포 OPM프로 구성이 됩니다. 촉포 OPM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우리가 차차
생각을 해볼 거고, 초퍼 OPF를 일단은 그냥 입력을 초핑하게 되면은 로노이즈면서 로파워를 만들려고 그 초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초퍼 3OPF-IA를 만들고 출력자는 플리 디퍼런트하게 만들어가지고 AD 컨버팅해서 디지털 도메인에서 이것저것 온도 보상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출력을 그냥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상된 신호를 다시 DA 컨버팅해서 출력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디스타일링에 넘어가고요. 우리 GMDI라고 하는 회사는 오토모티브용 내지는 그 가전용으로 많이 여러분 밥솥이나 에어컨 뭐 그런 데에도 GMDI 칩들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자동차용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가 이제 IDT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 리드아웃 회로들 아니면 캐패시턴스 리드아웃 하는 회로들 그런 센서용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를 전문으로 하는 하이퍼포먼스 쪽 회로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자동차용 센서 ROIC 아니면은 뭐 가전용 ROIC들을 상당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새는 이제 IDT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TI 거를 회로를 좀 살펴보면은 TI 회로들이 보면은 이런 3OPF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칩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초퍼 회로하고 혹은 이제 오토 제로 회로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로 드리프트 앰프들 아니면은 TI 회사 안에 보면 프리시전 아날로그라고 하는 디비전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정밀 아날로그 회로들을 계속 이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은 그냥 OPF 하나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PGA 프로그래머블 게인 앰프들 아니면 이런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들도 많이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첫 단을 뭐 볼티지 모드 혹은 커런트 모드 혹은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회로들 붙여가지고 TDC, 캐패시턴스 투 디지털 컨버터 아니면은 IDC, 커런트 투 볼티지 디지털 컨버터, RDC, 저항 투 디지털 컨버터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바이오메디컬하고 심전도용 프론트엔드, 심막용 프론트엔드, 혈압용 프론트엔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제품군이 그러니까 이런 센서 쪽 제품군이 별로 없었는데 2000년대 초반 정도 한 15년, 20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센서 쪽 제품군들이 점점 늘어나서 요새는 어지간한 메이저 벤더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냥 옛날에 ADC, DAC, PLL, MCU 해가지고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ADC도 있고 RDC, CDC, IDC, 여러 가지 프론트들이 잔뜩 있는데 TI 쪽 회로들의 핵심 코어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3OPF-IA를 구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선은 이 TI 회로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서플라이 볼티지를 가지고서 브릿지 탑을 구동을 합니다. 서플라이 볼티지로 브릿지 탑을 구동을 하고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브릿지 안간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것들을 여기는 이제 회로에 오토제로라고 이름이 써 있죠. 그러니까 오토제로의 앰프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차차 생각을 해보고요. 오토제로 앰프를 가지고서 회로의 노이즈를 줄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토제로 앰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3OPF-IA를 구동하고 그때 여기 R 지구에 RF로 첫 단 게인 결정을 하는 게 RG를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단 게인을 셀렉트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는 여기 전압이 옵셋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전압을 DAC로 전압을 줘가지고 옵셋을 결정하게 만들게 되죠. 옵셋도 조정을 하고 게인도 조정해가지고 나오는 신호들을 출력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제일 1세대의 아날로그 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날로그 회로들이 쭉 있는데, 이 아날로그 회로들의 각각의 이제 게인이라든지 옵셋이라든지 등등을 디지털로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개념보다 그 디지털리 컨트롤, 그러니까 개인하고 옵셋이 컨트롤 되는 아날로그 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화하면은 이런 식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 입력 쪽으로, 여기 입력 두 군데로 여기랑 여기로 브릿지 입력이 들어가요. 브릿지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브릿지 입력을 3OPF IA로 증폭한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다가 이 회로 내부에서 이 회로 내부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온도 센서, 인터널 온도 센서가 있고, 이 온도 센서를 AD 컨버팅 해가지고 이 온도 센서를 가지고서 내부에 여기 루겁 로직이라고 있죠. 그 루겁 케이블을 놔요. 그 루겁 케이블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 루겁 케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루겁 케이블을 가지고서 이쪽은 이제 볼티지 드라이빙한 브릿지 드라이빙 하는 쪽입니다. 브릿지를 볼티지로 드라이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밖에 있는 회로를 같이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브릿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브릿지를 이렇게 드라이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티지 드라이빙을 하고 여기랑 여기로 이렇게 입력 신호를 닫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때 이 게인이라든지 옵셋 등등을 만약에 뭐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 옵셋이 그 온도에 따라서 V 아웃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 온도를 각각을 그 루겁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루겁 테이블 만들어 놓고서 온도가 뭐 10도씨일 때는 이 값이고, 20도씨일 때는 이 값이고, 뭐 30도씨일 때는 이 값이고, 뭐 100도씨일 때 이 값이었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판판하게 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10도씨일 때는 뭐 이만큼 낮추고, 뭐 20도씨일 때는 전압을 이만큼 낮추고, 뭐 30도씨일 때는 이만큼 낮추고 해가지고 그 보상값들을 각 온도별로 보상값들을 만들어 놓고 중간값들을 인터폴레이션을 시키고요. 그런 로직들을 루겁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루겁 로직을 만들어 놓고 내부 온도 센서를 가지고 내부 온도 센서랑 루겁 로직으로 그 온도 보상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비선형성 보상을 한다라는 방식들이 이제 조금 더 진보된 방식이 됩니다. 혹은 이제 맥심 회로도 보면은 맥심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드라이빙 방식들을 사용을 해요. 어떤 전압이 있으면은 어떤 레퍼런스 전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비었으니까 거꾸로 돌려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피드백이 걸려있으면 여기가 VF면은 여기도 버추얼 그라운드로 VF가 거의 버추얼 그라운드로 걸리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VF 나누기 R로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부에 여기에다가 어떤 전압을 만들어내면 이 전압이 버추얼 루트에 걸리면서 그 OTR로 볼티지 투 커런트 컨버전을 합니다. 그때 여기 이 저항을 가지고서 전압을 나누기 저항으로 커런트 바꾸고 그 커런트를 옆으로 미러링 해가지고 이 미러링된 커런트로 브릿지에다가 커런트 드라이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단에서 전압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PGA에서 증폭을 해가지고 이 증폭된 신호를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증폭할 때에 이 증폭하는 개인도, 그러니까 여기 옵셋도 여기 온도 센서 내부에 이제 밴드갭까지부터 온도 센서를 만들어놔요. 밴드갭 놓고 뒤에 델타 시그마 온도 센서 놓고 데시비션부터 나가지고 전형적인 온도 센서 모습이죠. 온도 센서 만들어 놓고서 온도 센서 출력으로 이 회로 자체 옵셋도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이 회로의 드라이빙 되는 볼티지 탑, 그러니까 브릿지 탑 전압을 이 DAC, 루겁 케이블을 가지고서 DAC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브릿지 탑 전압을 루겁 케이블로 만들어 놓고 이걸로 볼티지 두 커런트 커버하면서 커런트 드라이빙을 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도 흔하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시그널 센싱 체인이라고 보면은 그 센서 입력이 있으면 센서 입력을 쫓다에서 증폭을 하고 여기다가 옵셋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AD 컨버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증폭하고 여기다가 옵셋을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그 풀리 아날로그한 체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 게인이라든지 옵셋을 그 밖에서 SPI 등으로 디지털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여기에다가 온도 센서 등을 놔가지고 온도 센서에 로그 테이블을 놔서 이 온도 센서 로그 테이블로 그 디지털 값을 조정해가지고 그 아날로그나 그 게인이나 옵셋 등을 조정하는 이런 스킨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이제 온도 센서랑 로그 테이블 놓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도씨에서는 1V가 나와야 되고 40도씨에서는 2V가 나와야 되고 그런 그 원래 디자이너들 값을 알고 있으면은 원래 알고 있는 그 내가 원하는 값하고 출력값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원하는 값이고 출력값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 로직 같은 걸로 그 어떤 여러 가지 바이너서티 등의 로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는 이런 방식들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되게 하는 그러니까 오토 캘리브레이션 되는 방식들이라든지 매뉴얼 캘리브레이션 아니면은 이런 루거 케이블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등의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흔하게 보면은 아날로그 그냥 퓨어 아날로그 서킷 아니면은 디지털리 컨트롤드 되는 아날로그 서킷들 아니면은 디지털리 어시스티드 된 그러니까 요새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디지털리 어시스티드 아날로그 아니면은 AI 어시스티드 아날로그 그런 회로들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센서 출력들을 봐가지고 센서 출력이 원하는 신호가 아니다, 맞다를 중간에 어떤 싸가 아니고 어떤 컨트롤러를 두고서 이 디지털 출력을 앞쪽으로 피드백하는 이런 스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혹은 내일 몇 가지 사례들을 같이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센서 자체의 그 인애큐러시들도 있고 혹은 외부 요인들도 있고 회로 자체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자려고 하는 신호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마이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 더하기 잡음은 그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 자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소리랑 잡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소리랑 잡음 들어오는 신호가 통째로 다 그냥 입력 시그널이 돼가지고 그때는 입력 신호에서 잡음과 소리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증폭기에서는 그 증폭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들 그리고 증폭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잘 제거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셋 리덕션 회로들, 에러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 회로들 아니면 셀프 캘리브레이션 회로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어떤 증폭기 체인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입력으로 어떤 저항 외부에서 온도가 변하면은 이 온도가 저항 변화로 바뀌고 그러면 이거를 전압 변화로 바꾸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좀 더 큰 전압으로 이렇게 증폭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작은 입력 전압을 큰 전압으로 증폭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아날로그 레지스티브 모드 혹은 볼티지 모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들이 있는데 이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들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로 노이즈를 만들 거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노이즈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항상 디자인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해요. 사이즈하고 커런트 측면에서 사이즈를 많이 쓰면은 또 어떤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또 커런트를 많이 쓰면은 어떤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항상 이제 트레이드 오프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노이즈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노이즈들마다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실리콘 격자들 상에서 그러니까 실리콘은 실리콘이 있고 반도체 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실리콘들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 사이로 이 자유전자들이 막 지나간다라고 할 때 실리콘 레티스들, 실리콘 덕자들하고 마구 충돌을 합니다. 열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런 열적인 충돌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멀 브라우니안 모션, 정말 랜덤한 모션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이 있어요. 이런 노이즈들을 우리가 흔하게 서멀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서멀 노이즈는 주파수에 무관하게 모든 밴드에서 다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있는 이런 형태의 노이즈들을 서멀 노이즈라고 불러요. 혹은 이제 판판한 형태들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프로바빌리티 데인시티 펑션 입장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아니면은 서멀 노이즈 다 이제 유사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면은 브라우니안 노이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책들을 볼 때 브라우니안 노이즈다, 서멀 노이즈다, 화이트 노이즈다, 가우시안 노이즈다 다 유사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이제 샷 노이즈나 아니면 정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데 메커니즘은 다른데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플랫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서멀 노이즈라고 볼게요. 실제로는 그 노이즈 연구하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용어가 다른데 아날로그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할 거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상태에 시뮬레이터에 반영되어 있는 노이즈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노이즈를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런 노이즈들을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주파수에 따라서 화이트한 특성들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서멀 노이즈라고 우리 시뮬레이터를 부릅니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불리는 거는 빨주노 초파만 해가지고 빨간색 쪽이 저주파, 그러니까 파장이 긴 것들 혹은 주파수가 낮은 것들을 이제 빨간색 쪽, 그리고 보라색 쪽이 주파수가 좀 높은 것들, 파장이 짧은 것들을 부르고 빨주노 초파만 다 있으면은 하얀색이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고 그러면 노이즈가 이런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이쪽이 저주파 쪽이고 이쪽이 고주파 쪽인데 저주파 쪽이 주로 빨간색 쪽 노이즈가 되고 고주파 쪽이 이제 보라색 쪽 노이즈가 되면은 빨간 초파남보 쪽에서 빨간색 쪽이 크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색 쪽에 전체 파장이 다 있으면 하얀색 계열인데 빨간색 쪽이 높으면은 핑크색이 되겠죠. 하얀색이랑 빨간색 섞으면은 핑크색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핑크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핑크 노이즈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보통 플리커 노이즈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플리커 노이즈들은 주로 이제 소스랑 드레인이랑 이렇게 엠모스가 있으면 만약 엠모스에서 소스 전압을 낮게 놓고 드레인 전압을 높게 놔요. 그러면은 일렉트론들이 소스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드레인 쪽 전압에서 부르니까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소스와 드레인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 게이트 쪽도 전압을 꽤 높은 전압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어쨌든 게이트 옥사이드 넘어가 돼서 높은 전압을 당겨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 갔다가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실리콘하고 옥사이드 사이의 계면 사이에서 보통 뱅글링 모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리콘이랑 옥사이드가 결합하는데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 임퓨리티들이 있고 약간의 그 임퍼펙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전자들이 한 번씩 처박힐 수 있는 그런 트랩, 전자들이 한 번 여기다가 잡혔다가 빠져나온다. 그런 실리콘하고 옥사이드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트랩, 디트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느린 주파수의 노이즈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현상 때문에 주파수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더 노이즈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 노이즈를 플리커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제 이 단위예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5에 계속 돌리게 될 텐데 노이즈 시뮬레이션들을 생각을 해보면 RMS라는 말도 나오고 헤르츠라는 말, 루트 헤르츠라는 말도 나오죠.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노이즈를 해석을 하면은 여기 Y축 값을 볼트 제곱 퍼 헤르츠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노이즈를 전압 노이즈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전류 노이즈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혹은 암페어 제곱 퍼 헤르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곱했다라는 뜻은 노이즈의 파워로 사용할 때 볼트 제곱퍼 헤르츠 아니면 암페어 제곱퍼 헤르츠로 생각을 해요. 혹은 노이즈의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로 생각하게 되면은 볼트 퍼 루트 헤르츠로 쓰거나 그 제곱, 그러니까 얘네들을 씌워가지고 혹은 암페어 퍼 헤르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쭉 깔려 있고 모노화이트 노이즈가 그러니까 로그 축으로 보면 X축도 로그, Y축도 로그로 보면 이 기울기가 1/F가 돼가지고 토탈 노이즈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 한 포인트, 이런 한 점들, 한 점이 여기는 뭐 100 나노볼트 퍼 루트 헤르츠, 그리고 이때 여기가 뭐 10kHz였다. 여기는 뭐 1 마이크로볼트 퍼 루트 헤르츠였고 이게 뭐 0.1Hz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한 주파수 스팟, 한 스팟에서의 노이즈를 스팟 노이즈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는 용어들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 케이던스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업계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팟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의 노이즈를 의미를 하고 단위는 볼트 퍼 루트 헤르츠 아니면은 뭐 볼트 제곱 퍼 헤르츠 아니면은 암페어 퍼 루트 헤르츠 아니면은 암페어 제곱 퍼 헤르츠 등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노이즈를 재고 싶은 밴드 있죠. 뭐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노이즈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또 노이즈 밴드위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어떤 시스템 전달함수 이렇게 됐다. 여기가 밴드위스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 회로 전체의 노이즈를,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의 노이즈를 볼 거면은 한 2분의 8배 정도 해가지고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같아지는 전까지, 그래서 여기가 한 2분의 파이 곱하기 밴드위스 정도가 노이즈 밴드위스가 됩니다. 이 노이즈 밴드위스가 되는데, 이 노이즈 밴드위스까지를 접근하는 노이즈, 그러니까 뭐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접근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폭기를 만들고서 이 증폭기를 가지고 뒤에 엔티얼싱 필터를 걸어가지고 이거를 ADC로 붙인다. 이렇게 하면 이때 여기 필터가 뭐 100Hz였다. 그러면은 그냥 많은 경우에는 100Hz까지만 딱 보기도 하고 차수가 올라가면은 노이즈 밴드위스랑 시그널 밴드위스가 거의 유사하니까요. 그냥 1차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100Hz 곱하기 2분의 8배 정도, 1.5배, 1.6배 정도 그 정도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100Hz까지가 노이즈 밴드위스다라고 치면은 원하는 식으로 DC부터 원하는 밴드위스까지를 이만큼을 접근한 값을 접근된 노이즈,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어떤 노이즈를, 그러니까 각각의 한 스팟들이 볼트 퍼 루트 헤르츠의 노이즈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노이즈들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가지고 이 노이즈들을 각각을 다 이제 각각의 델타 F 곱하기 노이즈로 하면은 얘네들 다 더하면은 그게 접근한 거죠. 혹은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이거를 원하는 밴드위스부터 원하는 밴드위스 F1부터 F2까지, 그러니까 보통 F1이랑 F2 사이의 차이가 노이즈 밴드위스를 DC부터 10km 그런 식으로 노이즈 밴드위스까지를 적분을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신호를 스퀘어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가지고 루트를 씌워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RMS 노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오는 노이즈가 볼트 RMS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하는 밴드에서 적분된 노이즈를 인티그레이트 노이즈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RMS 노이즈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 일단은 이제 티피컬한 노이즈 커브는 저주파 쪽에서는 모노웨이트 노이즈가 동력을 타고, 그 다음에 고주파 쪽에서는 화이트 노이즈가 동력을 타다. 그래서 그 노이즈의 그러니까 어느 주파수 이상부터는 서멀 노이즈가 동력을 타다. 어느 주파수 아래쪽에서는 플리커 노이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로 프리퀀시 노이즈 아니면은 모노웨이트 노이즈 아니면은
플리커 노이즈가 유사한 용어들로 사용을 합니다. 혹은 이제 그 슬로울리 베링하는 옵셋이라고, 그러니까 그 옵셋인데 고정된 옵셋이 아니고 옵셋이 천천히 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도 플리커 노이즈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슬로울리 베링하는 옵셋들 아니면은 그 플리커 노이즈들 아니면 원오버프 노이즈들을 이제 통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저주파 노이즈들이라고 부르고, 이 저주파 노이즈들은 그러니까 보통 실제로는 이제 원오버 F도 있고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원오버 F 노이즈, 원오버 F 제곱, 원오버 F 세제곱 노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익스트림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는 또 다른 노이즈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모델링이 돼 있긴 해요.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가 플리커 노이즈,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노이즈 컴포넌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를 좀 개념을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인풋 노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풋 레코드 노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보통 노이즈 잴 때 입력을 멈춰놓죠. 입력을 멈춰놓고 나서 그때 출력에서 그 VON, 그러니까 아웃풋 노이즈가 측정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아웃풋 노이즈가 아웃풋 노이즈 VON이 측정이 됐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개인이 A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아이디어란 개인 A대 자리에다가 아이디어란 개인 A대에 입력적으로 인풋 레포트 IRN, 인풋 레포트 노이즈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만큼을 하나의 증폭기로 봤을 때 이 증폭기에 입력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시뮬레이터에서도 인풋 노이즈를 넣는 단들이 있다 보면은, 근데 아웃풋 노이즈는 회로 자체에 생성된 노이즈고 인풋 노이즈는 입력적으로 들어오는 노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로 자체에서 생성된 노이즈인데 회로 자체에서 생성된 노이즈를 입력적으로 환산한 노이즈, 그러니까 출력을 여기 입력에 이런 볼티 소스가 있다라고 하고서 출력을 나누기 여기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트랜스퍼 펑션 A로 나눠주게 되면은 VON 나누기 A가 되는 이거를 인풋 레퍼드 노이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노이즈 나누기 입력 노이즈를 인풋 레퍼드 노이즈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개념들은 어떤 증폭기가 있고 이 증폭기에서 출력이 100 나노볼트 퍼 루트헤르츠로 이 회로의 노이즈는 100 나노볼트 퍼 루트헤르츠였다 라고 하고 이 회로의 밴드위스가 10kHz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체 RMS 노이즈는 100 나노볼트 퍼 루트헤르츠 곱하기 루트 10K, 루트 밴드위스를 해가지고 10K면 10의 4승이죠. 100배죠. 그러면은 10 마이크로볼트 RMS가 전체 RMS 노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MS 노이즈, 만약에 이 회로가 이게 100배짜리였다. 그러면은 인풋 노이즈는 10 마이크로볼트 RMS 나누기 100배 해가지고 0.1 마이크로볼트 RMS가 인풋 노이즈 RMS 노이즈가 되는 거고요. 출력 나누기 개인으로 인풋으로 환산하는 그걸 인풋 레퍼드 노이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여러분 돌려본 알겠지만 케이던스 시뮬레이터에서 주는 정보들이 스팟 노이즈들하고 그냥 볼티지 노이즈 혹은 커런트 노이즈 혹은 이제 어느 주파수부터 어느 주파수까지 접근했을 때 인티그레이스 노이즈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인티그레이스 노이즈가 RMS 노이즈고 그 RMS 노이즈가 원시그마가 돼요. 그래서 시간축에서 노이즈를 측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노이즈도 나오겠죠. 이것들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그려보면 퓨어하게 그 서멀 노이즈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될 거고, 그때 원시그마에 해당되는 값이 RMS 노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피크 투 피크까지를 보면은 한 6.6배의 RMS 값을 하게 되면은 이게 픽 투 픽 노이즈가 돼요. 그래서 한 99.9% 정도, 그러니까 일단 6 시그마까지가 한 99%쯤 되고, RMS 노이즈의 한 6.6배 정도 하면 VPP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로들을 보고서 아니면 다른 페이퍼들을 보고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이 나올 텐데, 그런 성능 지표들을 해석할 때 노이즈 덴시티가 뭐 이런 값, 스팟 노이즈 하나하나들을 이런 값들을 노이즈 덴시티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느 주파수부터 어느 주파수까지 적분한 값을 RMS 노이즈라고 부르고, 피크 투 피크 노이즈는 한 RMS 노이즈 6.6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아웃풋 노이즈로 뭐 100마이크로볼트 나왔다, 그리고 게인이 100배였다 그러면은 인풋 노이즈는 2마이크로볼트다, 아웃풋 노이즈 나누기 게인으로 인풋 노이즈다 라는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노이즈를 해석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축에서 보면은 노이즈의 민 값이 쭉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화이트 노이즈 혹은 뭐 가우시안 노이즈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래쪽 파일을 보면은 이게 빠른 노이즈 성분들이 있고,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성분들도 있죠.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죠. 그래서 빠른 노이즈 성분하고 느린 노이즈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플리커 노이즈가 같이 껴 있는 경우들입니다. 빠른 노이즈하고 느린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스킨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TR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런 TR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 TR 하나에, 여기 입력 쪽에서 전압으로 노이즈를 생각하고 나면은, VN을 생각하고 나면은, 이 VN 제곱이, 그러니까 보통 4KTR, 그러니까 4KT 곱하기 채널의 저항이, 채널의 저항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감마라는 걸 쓰는데, 보통은 노노이즈 회로들에서는 TR들을 큼직큼직하게 써요. 보통 4KT 감마 나누기 GM하고 큼직큼직하게 쓰죠. 여기 VN 제곱이 이 게이트 쪽에서 바라다 보는 그런 노이즈의 제곱이 4KT 곱하기 감마 나누기 GM 더하기 이 플리커 코에피션트 나누기 WL COX F로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혹은 그럼 여기다가 이제 GM 여기 전압이 있으면은 여기 아웃풋 커런트 노이즈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GM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GM 하게 되면은 GM 곱하기 VGS가 ID가 되니까 ID 제곱은 여기다가 VN 제곱 이거를 커런트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GM 제곱을 하게 되면 4KT 감마 곱하기 GM이 되고, 그때 여기 감마가 한 3분의 2쯤 됩니다. 3분의 2 정도가 롱 채널 TR에서 큼직큼직한 TR에서 흔하게 쓰는 값이 3분의 2쯤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3분의 8 GM KT에다가 양쪽이 VGN은 VGN 두 개 같이 있어가지고 두 개에서 3분의 16이 되는데, 이런 오피인프 하나를 봤을 때 노이즈가 하나는 서멀 노이즈 성분들, 하나는 플리커 노이즈 성분들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세한 식도 중요하지만 서멀 노이즈는 GM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서멀 노이즈의 제곱이 GM분의 1에 비례하게 되고, 플리커 노이즈의 제곱은, 플리커 노이즈는 주로 이제 사이즈 분의 1 아니면은 W분의, 주로 위스에 더 많이 비례를 해가지고 W분의 L 혹은 WL분의 1, 주로 이제 플리커 노이즈 자체만 생각하면은
이런 모델을 더 많이 써요. 그 면적 자체에서 그 플리커 노이즈 쪽을 줄이고 싶으면은 TR의 사이즈를 키운다. 서멀 노이즈를 줄이고 싶으면은 GM을 키운다. 그리고 GM은 이쪽으로 쓸게요. 우리가 GM을 키우고 싶으면은 우리가 GM을 EID 나누기 VGS-VTH로 쓰기도 하죠. 혹은 루트 2μn COX WL ID로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VGS-VTH가 TR의 바이어스가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커런트가 고정돼 있거나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식들을 그때부터 골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TR의 바이어스 전압,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VGS-VTH를 매우 작은 전압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GM을 키울 수 있어요. GM을 키우고 나면은 더 로노이즈로 GM을 키워가지고 노이즈 값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GM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서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GM 값을 키워야 되는데, GM 값을 키우려면은 이 커런트를 늘린다. 또 좋은 방법이에요. 혹은 이 바이어스 컨디션을,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줄여가지고 아예 극단적으로는 아예 그냥 서브 스레스홀드 디자인을 하거나,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이번 강좌에서는 서브스레스홀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그냥 그 일반적 스트록 인버전 영역에서의 회로 설계들을 진행할 그런 예제들을 계속 이제 볼 건데, 일단은 GM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GM을 키워야지 서멀 노이즈가 줄어드는데, GM을 키우려면은 사이즈를 키운다, WLQ를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이 커런트를 늘린다. 그리고 플리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TR의 게이트 에어리어 W 곱하기 L을 키운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커런트 아니면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오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 텐데, 일단 처음에 OPM프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OPM프 만들고서 그 OPM프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 요인에 반응하는 저항으로 만드는 그런 반응, 그 볼티지 컨트롤도 저항 만들고 두 개 붙여가지고 레지스티브 프론트엔드 만들 건데, 이런 그 노이즈 돌려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그 노이즈를 놓고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를 저주파 쪽을 이렇게 줄이고 싶다. 저주파 쪽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면적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TR들에다가 어떤 TR들이 그 노이즈에 주된 컨트리뷰션 하는지는 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혹은 시뮬레이터가 또 알려줘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시뮬레이터가 이 TR이 노이즈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TR의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저주파 쪽 노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시뮬레이터 돌려보면서 이제 플리커 노이즈, FN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좀 노이즈에서 상위에 보인다 라고 하면 이것들은 플리커 노이즈가 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TR들의 사이즈를 키워주면 돼요. 만약에 어떤 TR들의 IT, 커런트, 드레인 쪽의 커런트 노이즈, 아니면은 RN, RD 등등의 노이즈들이 크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멀 노이즈 계열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플리커 계열들은 FA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서멀 노이즈 계열들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커런트를 늘려주는 쪽, 혹은 정확하게는 이제 GM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커런트를 늘리지 않더라도 VGS-VTH를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VGS-VTH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W/L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커런트를 키우거나 해가지고, 얘를 전류만 늘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고주파 쪽의 노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저주파 쪽의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대책하고 고주파 쪽에 있는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서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떤 노이즈들을 어떻게 줄일지를 이제 이따가 오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줄이고 싶은 대상은 이제 그 센서 신호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자연계가 그렇게 막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으로 빠르게 돌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변한다, 습도가 변한다, 사람의 움직임이 터치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느린 신호들이죠. 그래서 그런 느린 신호들은
대부분 다 저주파 쪽이어가지고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신호가 되게 느린 신호인데 노이즈가 이렇게 저주파 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플리커 노이즈를 줄이는 쪽, 플리커 노이즈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관심이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플리커 노이즈 모델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 SID는 노이즈의 스펙트럴 덴시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에 대한 스펙트럴 덴시티를 의미하는데 그 스펙트럴 덴시티를 보면은 이 넘버 오브 트랙 뭐 이런 것, 그 긍정 변수들이에요. 그 실리콘하고 목소리 사이의 계면에 얼마나 트랙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 아니고 TOX도 공정에 따라 정해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뭐 VG-VT 아니면 WOL인데 많은 경우에는 뭐 바이어스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VS-VTH 제곱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플리커 노이즈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았는데 플리커 노이즈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한다. 그러다가 한 9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게이트 에어리어의 펑션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플리커 노이즈 줄이려면 사이즈 키워주면 된다. 게이트 에어리어 자체를 키운다. 똑같이 WOL 10의 1 만들지 말고 100의 10 만들면은 플리커 저주파 쪽 노이즈가 줄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릴 때 오늘은 피리어딕 스테디 스테이트 어널리시스라는 걸 보지는 않을 텐데 내일하고 모레에는 그 시뮬레이션 돌릴 때 몇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우리 수업에서도 물론 이제 대충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어려운 얘기들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약간의 푸리에 시리즈랑 엘리어싱하고 하모닉, 사이드밴드 정도의 개념들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 케이던스에서 그 켄 쿤데로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몇 가지 아티클들을 좀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내일부터 하게 되는 이 PSS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의 내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오후부터는 실습하고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1시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